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을 두고 올라와 악착같이 혼자 서울에 남아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속담 하나가 자기 상황에 딱 들어맞아서 뼈 아프게 박힐 때가 있죠. 제겐 빛 좋은 게살구가 더 달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깨물면 알맹이가 없거나 골아 있는 거요. 사실 서울의 삶도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제게 서울 정착은 너무나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라는 두 번째 개살구를 미처 걸러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시골 변두리에 딸랑 자리 잡은 집이었는데요. 버스 기사였던 아버지랑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던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은 크게 없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늘 우리 부모님을 칭찬했어요. 아유, 저 집 사람들은 참 성실하다. 이런 말이 들리면 저도 괜히 가슴이 뿌듯해지더군요.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돌아보면 그때부터 저는 제법 어른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방과 후에 강가에서 물수제비 뜨고 저녁까지 놀다가 어슬렁거릴 때 저는 늘 어머니 가게에서 잔돈을 세거나 계산대 옆에서 봉투 챙기는 게 더 좋았거든요. 아버지도 늘 저 앉혀두고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거 듣고 인생사 이야기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애늙은이처럼 굴게 된 거죠. 주연아, 일이라는 게 대단한 거 있는 줄 아냐? 결국 매일 똑같이 꾸준히 하는 게 전부다. 버스 기사라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승객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태우고 내려주는 게 내 일이지 뭐. 내가 해야 할 것만 딱 확실히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어. 아빠, 그래도 하루 종일 핸들 잡고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중간에 내려서 그냥 걷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걸 날마다 버티시는 게 대단하다니까요. 힘들면 힘든 대로 사는 거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사는 거다. 즐겁게 안 하면 어떤 일이든 오래 못해. 네 엄마도 마찬가지야. 장사 하루 매출이 많다 적다 하는 건 금세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해. 진짜 중요한 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하나하나 챙기면서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거지. 돈은 따라오는 거고 사람 마음은 노력 안 하면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엄마 가게가 문 안 닫고 계속하지. 이런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놀이터보다 가게가 더 익숙했죠. 친구들이 야, 오늘 딱지치기 하자 해도 저는 미안, 나 가게 가봐야 돼 하고 뛰어가던 애였습니다. 근데 제가 애들이랑 잘 안 논다고 제가 공부만 한 건 또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건 더 아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성적은 중간쯤 특출난 것도 없었지만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친구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는데 너는 참 내 마음을 잘한다 이거였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반에서 누가 누구랑 싸우면 꼭 중간에 낑겨서 제가 말리고 전학생이 오면 제일 먼저 손 내밀고 점심시간에도 같이 먹자 하면서 자리 붙여주고 선생님들도 얘는 믿음직하다고 했거든요. 아, 나 이제 쟤랑 진짜 안 놀 거야. 아이, 또 왜 그래? 아, 너 어제 같이 빵 나눠 먹었다며. 그럼 이미 화해한 거지. 괜히 심술 부리지 말고 얼른 손 잡아. 싫어. 걔가 먼저 잘못했단 말이야. 네가 잘못 안 한 건 알지. 아, 근데 잘못한 사람이 사과 안 하면 맞은 사람이라도 먼저 손 내밀어야 싸움이 끝나는 거라니까. 에이, 나 같으면 그냥 내가 먼저 손잡겠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다 보니 결국은 다시 어울려 놀게 되고 친구들도 나중엔 네 덕에 우리 화해했다 하곤 했죠. 그렇다고 제가 마냥 철든 애였던 건 아니에요. 동네 산길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막연한 궁금증이 늘 가득했거든요. TV에 나오는 서울 풍경 보면 어찌나 신기하던지 빌딩 숲 사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게 너무 낯설면서도 끌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종종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주연아, 너는 나가서 안 놀아? 애들이 안 놀아줘? 넌 맨날 하늘만 보네. 엄마, 내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저기 위엔 뭐가 있나 싶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던 큰 건물들, 그런 데도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서울 가서 살든 다른 나라 가서 살든 할 거 아니야. 공부는 좀, 공부 잘 못하면 서울 못 가남? 나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건데. 그래, 그게 네 장점이다.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게 공부보다 훨씬 큰 재산이 될 때가 있지. 근데 그러면 네 밥벌이는 알아서 해야지. 그럼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시골길을 뛰어다니다가도 늘 상상했어요. 언젠가 나도 저 도시길을 걷게 될 날이 올까 하고요. 저 빌딩 숲 사이를 오가면서 엄마 말대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평생 여기서 살까? 그런 상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그게 다 어린 시절 제게 힘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하면서 제 인생은 한 번 더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거창한 표현 같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서울에 가겠다고 악착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결국 성적에 맞춰 인서울에 전공했는데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 넓은 도시의 공기 속에 들어섰을 때 그 기분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때는 그냥 제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 지내게 되었지만 외롭다고 느낄 틈조차 없었어요. 왜냐면요, 하루가 모자라게 바빴거든요. 과자는 쏟아지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알바도 뛰고 교내 활동까지 얽혀서 매일매일이 빡빡했어요. 야, 넌 대체 어떻게 사냐? 낮에는 강의 듣고 과자 챙기고 저녁엔 알바까지 뛰더라? 난 솔직히 수업 반만 들어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알바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 너 나랑 같은 인간 맞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됐지. 장난이고 나도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가 쓸 돈이니까 가능한 내가 벌어서 쓰고 싶어서. 내가 억지 부려서 서울 올라왔거든. 그래서 책임은 내 몫이야. 와, 너 진짜 또박또박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어른 같다. 나는 아직도 엄마 카드 긁으면서 눈치 보는데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에이, 억울할 게 뭐 있어. 엄마 카드 쓴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너네 집 방식이면 그게 맞는 거지.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괜히 비교하지 마. 너도 너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과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교내 활동도 하고 이렇게 바쁜 나이들을 보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또 책임지는 삶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고른 길이었으니까요. 그게 고생이긴 했는데 또 이상하게 뿌듯했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자신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같은 학교 안에서도 애들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 유학 다녀온 애, 부모님이 회사 하시는 애. 그 차이를 보면서 아, 진짜 세상은 넓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자 자극이었어요. 그렇게 무난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스타트업 의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신없고 바빴습니다. 인플루언서 섭외도 해야 하고 홍보도 뛰어야 하고 또 이런저런 외근도 다녀야 했어요. 회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진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몸을 버리는 날도 많았죠. 집에 들어오면 씻다가 욕실 바닥에 드러놓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요,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되레 즐거웠습니다. 뭔가 이 청춘의 산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 이게 내가 청춘을 태워서 얻는 열매구나.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을 회사에 바치다시피 했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5명이던 직원은 어느덧 부서도 꾸려지고 직원 수도 20명으로 확 늘어나게 되었죠. 솔직히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이 힘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가 이 회사 키우는 한 축이구나 싶어서 그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딱 30살이 되었을 즈음 친구를 통해 예비 남편을 처음 소개받게 되었어요. 태어나 처음 하는 소개팅이라 조금 떨리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쑥맥 같아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도 많이 했죠. 그때까진 진짜 일밖에 몰랐으니까요. 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자리도 안정적이고 외모도 빠지지 않고 성격까지 좋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너처럼 눈치 보고 걱정 많은 애한테 딱 맞을 거야. 괜히 혼자 고민만 하다 기회 날리지 말고 그냥 나가서 얼굴이나 한번 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을걸? 다른 애들이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 내가 다 쳐내고 너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근데 아예 나 소개팅 같은 거 하면 진짜 말 잘 못해서 분위기 싸해질까 봐 걱정돼. 나 알잖아. 낯가리면 표정 굽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거. 괜히 상대가 재미없다, 소심하다 이런 생각하면 어떡해? 그럼 너한테도 미안하잖아. 야, 야,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해. 너 원래 그렇게 낯가려도 말할 땐 솔직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난 소개해주면 땡이야.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결국 저도 좀 땡기기도 했고 친구가 설득을 해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는데 어머나 이게 웬걸? 예비 남편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낯을 좀 가렸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저도 사실은 긴장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사람 사이에도 주파수라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 원래 미신 안 믿는데 괜히 이럴 땐 그런 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낯 엄청 가려요. 아까 처음 들어올 땐 심장이 두근거려서 손에 땀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주파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분위기를 잘 풀어주고 말도 엄청 잘했거든요. 솔직히 첫인상만 봤을 땐 저렇게 능숙하면 다른 여자랑도 많이 만나봤겠네 싶었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의심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제가 괜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예비 남편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 사실은요. 처음부터 주현 씨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나고 끝날 생각이 아니라 제대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부담이 될까 망설였는데 더 늦게 말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용기 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로 한번 제대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와, 상태 씨 완전히 직진남이시네요. 저도 상태 씨랑 있을 때 편안하고 즐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시작해봐요. 만난 지 3번 만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예비 신랑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딱 그 말에 알맞게 언변도 능숙했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습니다. 영업을 괜히 잘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기분이 풀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좀 불안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 눈에도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눈엔 오죽 더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겠냐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혹시 여자가 꼬이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연락 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예비 남편은 정말 저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자 관계가 깨끗했고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내역, 전화 내역까지 들여다봐도 여자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연애 한 번 안 해본 저도 딱 알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보고 '유니콘이구나.' 한다는 걸요. 쉬는 날이면 무조건 제게 시간을 썼고 바쁜 일이 없을 땐 항상 저와 함께하는 게 우선인 사람이었죠. 친구들이 "야, 넌 어떻게 남자친구가 맨날 네 옆에 붙어 있냐?"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야야, 너네 커플은 진짜 신기하다니까. 보통 남자애들은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거나 지 취미 활동한다고 바쁜데 네 남자친구는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네 옆에만 붙어 있냐?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러고 싶대. 나랑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고.
딱히 다른 데 갈 이유도 없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너 그거 복 받은 거다.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올인하는 남자 요즘 드물거든. 그렇게 한 3년 정도 만났을까요? 예비 남편이 어느 날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지켜본 사람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그분이 4살일 때부터 홀로 예비 신랑을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라 왠지 아들한테 집착이 심하지 않을까? 혹여나 저를 괜히 탐탁치 않게 보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드라마에서 흔히 보잖아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이 돈 받고 갈랐어? 이런 막장스러운 대사들 솔직히 저도 겁이 났던 겁니다. 현실에서까지 그 꼴을 보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막상 만나뵈니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비 남편의 서글서글함과 휘황찬란한 언변은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를 닮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첫 만남 자리가 동네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는 괜히 긴장돼서 손에 땀이 줄줄 났습니다. 혹시라도 뭐 꼬투리 잡히면 어떡하지? 밥상머리 예절 하나만 어긋나도 눈치 주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내가 어쩐지 요 며칠 마음이 괜히 들떴다 했더니만 이런 보물을 우리 아들이 데려올 줄이야.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아유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서 떨어졌나 몰라. 이 한마디에 제가 머쓱하게 웃었는데 그 다음이 더 대박이었어요. 자, 이것 좀 드셔봐요. 여기 잡채가 진짜 맛나거든. 내가 어제 꿈자리가 어찌나 좋던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싶었다니까. 아니, 첫날부터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시니까 제가 오히려 어색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래 알던 이웃집 아줌마 같은 톤이었달까요? 예비 남편은 옆에서 거들고 있었죠. 타박을 하는데 그게 애정어린 타박이었어요. 뭔지 아시죠? 아이, 엄마, 제발 좀. 첫 만남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진하게 구세요? 우리 주연이 부담되겠다. 에이, 내가 뭘. 난 진심을 말하는 건데. 엄마 오랜만에 신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언제 있었니? 저는 속으로 와,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죠. 첫 만남인데 이렇게 친근할 수가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뵙자마자 오히려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보통은 서먹서먹해야 정상인데 10년은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친숙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저 완전 복권 긁은 거 맞죠? 예비 시어머니와 첫 만남에서 의외로 따뜻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유 괜한 걱정을 했구나. 세상에 드라마 같은 시댁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스스로 안심했죠. 그런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표면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법이더라고요. 그 뒤로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확실히 조금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냥 넉넉하다 수준이 아니라 집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와, 이건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왔거든요. 집안 곳곳에 온갖 비싼 물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앉은 응접실만 해도 잡지에서 보던 가구들이 줄줄이 놓여 있고 액자도 그냥 그림이 아니라 문외 아닌 저가 봐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눈에 딱 들어온 건 예비 시어머니의 명품 컬렉션이었어요. 장식장마다 가방, 시계, 구두가 다 있는데 그게 또 흔한 게 아니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당연히 이 집은 부자여도 그냥 부자가 아니구나. 돈 쓰는 방식부터 남다른 집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저한테 부담을 안 주시려고 하신 건지 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연이 너는 결혼할 때 몸만 놔도 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머릿속 계산기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그것만 믿고 빈손으로 가면 눈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눈치껏 말씀드렸죠 뭐. 혼수 예단 준비 잘 해오겠다고요. 그래도 다행히 예비 시댁 들린 덕에 어머님 취향은 대충 파악은 했으니까 물건 고르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취향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걱정은 덜었으니 다행이죠 뭐. 그리고 집을 나와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랑이가 혹시 우리 집을 보고 속으로 비웃는 건 아닐까? 솔직히 그게 더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평범하고 소박한 집이니까 대비가 너무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랑이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 와서도 아버지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엄마한테는 또 서글서글거리면서 애교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아, 이 사람 진짜 괜찮다. 괜히 의심했네 싶은 순간이었죠. 엄마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연아, 너 어디서 저런 사람을 다 만났대? 얘 너 신랑 될 사람 참 괜찮다. 그러게요. 저도 좀 놀랐어요.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는 거 보니까 괜히 마음이 놓인다. 서글서글하게 인기 많은 예랑이라 솔직히 어른들한테는 조금 무례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있었는데 세상에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니 저도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점부터 예비 남편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자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게 없었어요. 전화 자주 드리면 좋죠. 대면대면한 것보다 효자인 편이 좋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연락 자주 드리는데요, 뭐. 근데 문제는요, 대화 내용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몇 번 들었는데 이게 그냥 모자 간의 대화라기엔 너무 딱딱하고 사무적인 거예요. 뭐랄까, 안부 인사가 아니라 마치 업무 보고를 하는 톤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처 미팅 다녀왔고요. 그쪽은 문제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네네,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요, 순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가 들어도 그냥 회사에 보고하듯이 들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 엄마가 아니라 무슨 보스랑 전화하고 있는 줄 알걸요? 결국 하루는 못 참고 물어봤어요. 조금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장난삼아 물어본 거예요. 자기야, 근데 어머님이랑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해? 저번에 밥 먹으러 갔을 땐 반말도 하고 평범했는데 전화하는 거 보면 완전 업무 톤이야. 보고하는 거 같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제 말이 좀 공격적이었나요? 저 완전히 노멀하게 평범하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색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모자 사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우리 집은 예전부터 이게 기본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과 사라고? 제가 알기론 어머님이 따로 사업하는 것도 없으신데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묘하게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효자네, 훈훈하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자꾸만 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예비 시어머니가 종종 이런 말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건 처리 잘했니? 하기는 잘했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저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뭐 잔소리야. 어디 가나 다 똑같지 하고 말았죠. 실제로 그런 어머니들 많잖아요.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뭐 먹었냐, 돈 잘 모으냐, 별별 걸 다 묻는 분들. 그래서 저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반복되니까 제 귀에는 점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라면 밥은 먹었니? 건강 챙겨라. 이런 류의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처리 잘했니? 확인했니? 라는 말투는 너무 업무적이고 보고받는 톤처럼 들리긴 했어요.
저는 그때도 스스로 달랬죠. 아, 내가 괜히 예민하게 듣는 거지. 효자들이라 저 정도 챙길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가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그날도 시댁에 갔는데 밥상머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거예요. 안 써던 내 가게는 요즘 매출이 꽤 잘 나오신다면서 한 달에 그 정도면 손해는 안 보시겠네? 저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알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요, 우리 집 사정을 시댁에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엄마 가게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든가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받은 퇴직금 액수라든가.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걸 알고 있는지 마치 누가 뒷조사를 한 것처럼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감추면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라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치더니 너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요즘 바쁘더니 깜빡깜빡하는구나. 뭔 소리야, 깜빡깜빡한다니? 그거 자기가 다 얘기해 준 거잖아. 얼마 전에 술 마시면서 다 얘기해 줬는데 기억 안 나? 정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떠벌렸었나 싶어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거예요. 제가 머뭇머뭇거리자 예비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드시는 거예요. 그래 얘. 네가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알고 있겠니?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 자기가 말도 안 해줬는데 엄마가 아는 거면 우리 엄마가 신기 있는 거지. 우리 엄마 노후로 자리라도 깔아드려야겠다. 그 상황에서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저렇게 확신에 찬 듯이 말하니까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굴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없어서 말해놓고 까먹은 건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실제로도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최근에도 바빠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자책을 하면서 상황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왜 이상한 걸 그냥 흘려보냈는지 후회가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실수를 했더라도 제 얘기가 아닌 가족 얘기를 했을 리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완전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묻고 또 묻고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기 싫다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자기들끼리 편짜서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버린 건데 의심 한번 하지 않은 제가 원망스럽네요 정말. 그러니 그 이후에 생길 일들은 제 업보였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저희 청첩장이 나왔어요. 웨딩 업체에서 건네받은 걸 딱 보는 순간 그제서야 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진짜 결혼하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와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동안 준비하면서 힘들다, 귀찮다, 돈만 새네 이런 말 수십 번 했는데 막상 이렇게 결과물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상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식만 남았다 하면서요. 청첩장 모임을 생각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요. 제 손에 청첩장이 쥐어지니까 그제야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시골 가니까 또 맑은 공기 마시고 기분 좋더라고요. 웃기죠? 저도 서울 사람 다 됐더라고요. 아무튼 집에 모인 친척들한테 청첩장을 내밀자 다들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 이제 시집가네. 이쁘다 이뻐. 청첩장도 세련됐다 얘. 고모도 꼭 와주셔야 돼요. 날짜 안 비워두시면 저 서운해요. 와, 주연이가 결혼을 다 하네.
남자친구의 남자는커녕 야 고등학교 때까지만 맨날 가게에 죽치고 앉아있던데 결국 시집을 가는구나. 이런 반응을 듣는데 괜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부모님도 옆에서 흐뭇하게 고개 끄덕이고 계셨고요. 친구들한테 돌릴 때는 또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드디어 우리 주연이 차례구나. 평생 연애도 안 해본 애가 첨삭인 남친이랑 덜컥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내가 결혼할 줄 몰랐다. 내가 더 놀랍다니까. 아무튼 축하해. 근데 웨딩홀이 어디야? 뷔페 맛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내가 먹을 건 제대로 챙기는 사람인 거 알잖아. 너희들 실망 안 할 거야. 그러고 나니 다음은 회사 사람들 차례였어요. 청첩장을 보여주고 결혼 휴가를 신청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봉투에 넣고 이름 쓰고 하나하나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 주말에 아주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청모를 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내일부터 장기 출장 가야 돼. 급하게 잡힌 거라 어쩔 수가 없어. 뭐? 출장? 아니 지금 이 시기에? 결혼식 코앞인데 장기 출장이라고? 회사에 결혼식이 있다고 얘기는 해둔 거 맞아? 당연하지. 근데 급해서 어쩔 수 없다더라고. 그래도 결혼식 전에는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마. 바쁠 시기에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해. 회사 일인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식 전엔 진짜 마무리된다니까 다행이다. 여권은 준비됐어? 갱신 같은 거 안 해도 돼? 다 확인했어. 근데 너무 급해서 로밍은 아직 못했거든. 현지 가서 처리할 거야. 그래서 당분간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연락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투덜거렸죠. 뭔 놈의 회사가 해외 출장을 이렇게 날벼락처럼 보내? 그것도 결혼식 앞둔 직원한테. 저는 속으로 참 희한한 회사다 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라고 예비 남편 마음 모르겠어요? 회사가 까라면 까는 게 회사원의 숙명이라는 걸요. 결국 저는 불만도 못하고 오히려 짐 싸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 밤중에 예비 남편 집에 가서 양복 챙기고 셔츠 챙기고 여권 다시 확인해주고 토요일 저녁 예비 남편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말했던 대로 그 뒤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이 됐어요. 문자도 없고 메신저도 없고 전화도 안 왔죠. 요즘 세상에 로밍이 안 된다고 해도 와이파이는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게 좀 서운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래 미리 말했잖아. 괜히 내가 예민한 거지. 출장 가면 정신 없을 테니까 냅두자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월요일을 맞이했고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청첩장 한 뭉텅이를 챙겨들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괜히 봉투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결혼한다는 실감이 또 밀려왔어요.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책상에 앉아있던 동료들한테 하나씩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제 청첩장 나온 거야? 완전 예쁘다. 축하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꼭 와주세요. 저희 뷔페 진짜 맛있게 나와요. 날짜 얼마 안 남았네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요? 비밀이에요. 갔다 와서 자랑할게요. 저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직원들 책상마다 청첩장을 하나하나 올려놨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채우고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는 말이 터져나오니까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이게 결혼 준비의 묘미지. 힘들고 짜증나도 결국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되는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청첩장을 회사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돌리고 나니까 축하도 잔뜩 받고 기분 좋아서 하루 종일 막 이 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바로 본부장님께 청첩장을 드리고 휴가 승인을 받는 일이었죠. 사실 제겐 조금 설레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은 입사 때부터 같이 고생했던 사이거든요. 물론 직급은 다르지만 입사 멤버라서 남다른 친근함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본부장님도 저를 축하해 주시고 휴가도 쿨하게 승인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방긋 웃으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저 결혼합니다. 일주일 정도 신혼여행 다녀와야 해서 휴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상대로 처음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유, 박 팀장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만. 말로만 들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청첩장을 직접 받으니까 실감이 확 나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역시 예상대로다 싶었어요. 분위기도 훈훈함 그 자체였죠. 그래서 기분 좋게 청첩장을 내밀었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펼치는 순간 그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꼭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본부장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본부장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급히 말을 얼버무렸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휴가는 처리해 놓을 테니까 이만 일보러 가봐. 그러면서 어깨를 툭 치더니 제 등을 떠밀듯이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분명 뭔가 있는 표정이면서 뭘 감추시는 건지 황당했거든요. 자리로 돌아왔는데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몇 년을 같이 봐온 본부장님이었는데 그런 표정은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농담도 잘하시고 뭐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성격이었는데 아까 그 표정은 정말 심각했어요. 괜히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메신저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발신자는 본부장님이었어요. 박 팀장, 다시 내 방으로 와봐. 할 말이 있어. 아이고,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막 다시 앉았는데 사람 똥개훈련 시키시네 싶어서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결국 저는 다시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분위기부터가 좀 달랐어요. 본부장님이 제 팔을 탁 붙잡더니 아주 비장한 얼굴로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 수 있었죠. 박 팀장,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할게. 이 결혼 하지 마. 그 말이 듣는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뜬금없이. 저는 멍하니 웃다가 물었죠. 네?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휴가 처리하고 내가 반차 승인할 테니까 지금 당장 경찰서부터 가. 저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아니, 청첩장 받으셔놓고 갑자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질 않나? 경찰서에 가라고 하시질 않나?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는 진짜 무례하신 거잖아요. 상사면 답니까? 그래서 저도 말이 이쁘게는 안 나가더라고요. 네? 경찰서요? 경찰서는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그러자 본부장님이 답답하다는 듯 거의 소리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니까 가.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되려 나중에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경찰서로 가.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예비 남편은 출장이라면서 연락이 두절인데 본부장님은 청첩장 받자마자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지. 게다가 경찰서로 가라고까지 하니까 이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머릿속이 뒤죽박죽, 의심과 부정이 동시에 올려오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그 압박에 못 이기고 반차를 신청해 본부장님이 말한 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 앞에 도착해 서 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런 데 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둔 제가, 그것도 청첩장 돌리던 사람이 반차 내고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다니,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죠.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본부장님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입구에서 본부장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경찰관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 네, 연락 받았습니다. 안쪽으로 오시죠. 본부장님이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하긴 했지만 아무런 사정 설명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바로 안내받을 줄은 몰랐던 터라 어버버거리는 중에 몸은 이미 안쪽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소란스러운 경찰서의 풍경이었어요. 누군가는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서류를 챙기느라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 시선이 꽂힌 건
단 한 사람뿐이었죠. 바로 고개를 푹 숙이고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제가 사랑하는 예비 남편.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곧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자기야, 자기가 여기 왜 있어? 무슨 일이야 이게 다. 얼굴에 상처는 또 뭐고. 예비 남편이 고개를 슬쩍 들었는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자기야, 저 실은. 그런데 제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형사님이 저를 툭 막아서더라고요. 저 최상태 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 사람이 예비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죠? 수갑은 왜 채워져 있고요? 저 예비 와이프 되는 분이시라고요? 너 임마 결혼할 사람 두고 이딴 짓을 벌이고 다닌 거야? 어휴, 한심하다 한심해. 이거 완전히 어휴.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번갈아가며 예비 남편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툭툭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들은 저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모자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 서류상으로만 부모와 자식인 척 위장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죠. 고아였던 예비 남편을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가 양아들로 삼아서 호적에 이름만 올려놓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가 그렇게 딱딱했구나. 그래서 모자간의 대화라기보다는 보고를 하는 느낌이 났던 거구나. 그동안 봐왔던 그 이상한 관계가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어서 나온 모양새였던 겁니다. 통화할 때마다 묘하게 서늘했던 그 분위기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이거 타고난 범죄자 출신이에요. 불법 사이트 운영하면서 그 애먼 사람들 돈 빼앗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컴퓨터 전공을 살려 범죄를 지원했다는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온라인 시스템을 조작하고 해외 서버를 통해 흔적을 지우고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돕는 공범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두 사람의 범죄는 온라인 사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기까지 손에 뻗쳤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피해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고 변제도 불가능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더라고요. 이게 말이 사기지. 저는 이 정도면 살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자 저는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지난 날들이 미친 듯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을 때 보였던 명품들, 유난히 넓고 호화로운 집,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뻔뻔할 정도로 화려한 말솜씨. 그게 다 범죄로 얻은 거였구나. 아니, 범죄를 하다 보니 체화된 거겠구나 싶었죠. 제가 느꼈던 작은 낌새들까지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됐습니다.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보고하듯 말하던 태도, 제 가족 이야기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던 이유,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던 위화감까지 전부 범죄와 연결된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메인 범죄자는 그 아줌마예요. 얘는 그냥 공범이긴 한데 워낙 신고 사례가 많아서 그냥 나가긴 힘들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앞에서 수갑을 찬 예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현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산산조각 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있던 지난 3년의 시간, 결혼을 앞두고 꾸었던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청첩장이 나온 이 순간에요. 와, 진짜 경찰들한테 이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귀로 듣는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에요. 정말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께 직접 청첩장 드리러 간 거 아니었으면 바로 청첩장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본부장님은 청첩장을 보자마자 이 사실을 제게 직접 알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가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부장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경찰서에 와서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릴 겸 본부장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본부장님은 청첩장을 보고 예비 남편의 이름을 단번에 알아봤던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본 게 아니라 그동안 추적해온 기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저를 억지로라도 경찰서로 보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내가 이놈 이름을 잊을 수가 없거든. 절대로. 박 팀장이 준 청첩장 보고 이름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돌려보냈지. 그리고 박 팀장 메신저 좀 확인해봤어. 프로필 사진이 웨딩 사진이길래 얼굴 확인해봤더니 아이 그 최상태 그 새끼가 맞잖아. 저는 믿기 힘들었지만 본부장님이 직접 전화를 통해 알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본부장님의 지인 중 한 명이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뒷조사를 하다가 가까스로 예비 남편의 얼굴을 알아낼 수 있었고 3년 동안 그 흔적을 쫓다가 결국은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 지인을 대신해서 끝까지 이 사건을 파헤쳤고 경찰에 증거를 넘기며 협조를 해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과 얼굴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게 연결이 된 거죠. 그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 믿었던 예비 남편,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죄조차 완벽한 듯 보였지만 결국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 예비 남편도 허점이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사기꾼 아줌마도 완벽한 범죄자 같았지만 결국은 2% 부족했어요. 바로 그 틈에서 잡힌 거였죠.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그 아줌마는 결국 자기 양아들과 공모자들을 다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는 겁니다. 눈치 빠른 인간답게 책임은 남겨두고 지 혼자 살겠다고 튄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저런 범죄자랑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살 뻔했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이게 진짜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가 제 눈을 보더니 급히 읍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지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건 다 오해야. 진짜야. 오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정신 차려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져 있었던 거라니까. 제발 믿어줘. 한 번만 더 믿어줘. 오해? 지금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너랑 그 아줌마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다 까발려준 마당에 또 거짓말로 얼버무리겠다고? 이 자식아, 네 손에 뭐가 있는지 봐봐. 수갑까지 차고 앉아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속일 생각이 드냐? 나도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착취당한 거라고. 그 아줌마한테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닌 거라고. 나도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 억울하긴 뭘 억울해. 어쨌거나 네가 손발 다 맞춰준 건 사실이잖아. 뒤에서 시스템 만지고 도운 게 다 사실인데 뭘 또 피해자인 척해. 억울해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는 만큼 죗값 받고 나와. 물론 그땐 난 없겠지만 말이야. 예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순간 그 모습조차 연극 같아 보였어요. 경찰서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등 뒤에서 예비 남편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앞의 세상이 낯설게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부였는데 사실은 범죄자의 약혼녀였다니. 아니 이렇게 불명예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면 천만다행이죠. 쪽팔려도 어때요? 식을 올리기 전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예비 남편은 식 준비하는 동안 몇 번이고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고 쫄라댔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예식부터 치르고 신고는 천천히 하자고 버틴 게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만약 그때 말을 듣고 도장부터 찍었다면 지금쯤 저도 공범 취급받고 같이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 인간이 사기쳐서 뺏어온 돈으로 밥 해먹고 두 다리 뻗어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만 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뒷수습이 문제였어요. 우선 당연히 부모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집안 공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고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사기꾼이랑 결혼할 뻔했다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딴 놈이 우리 딸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다고? 내가 이놈 새끼 멱살이라도 직접 잡으러 가야겠다. 아이고야 아저씨야, 진정해요 진정.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아이고, 그래도 식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지. 혼인신고라도 했으면 너라고 안전했겠냐?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그래도 저한테 이만하기를 다행이라고 계속 말씀하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손해는 컸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스드메 위약금, 예단 준비 비용까지 줄줄이 날아갔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사기꾼 자식이 물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깜빵에 가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을 내겠어요. 저는 아주 억울해 죽겠어서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결국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씨, 그래, 그냥 인생 공부한 셈 치자. 돈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어디냐. 목숨까지 같이 묶였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놈들과 그 아줌마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나중에 본부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무려 5년이었죠. 그리고 그 사기꾼 아줌마, 그 여자는 집안 구석에 있는 허름한 원룸에 숨어 살다가 결국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그 얘기가 얼마나 허망하고 씁쓸하던지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차라리 자수라도 하지. 아휴, 감형이라도 받았을 텐데. 진짜 본부장님 말씀대로 뭔가 나사 빠진 사람들이었네요.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망치면서 죗값 톡톡히 받는 지금이 더 속 시원하긴 하지만요. 그러게. 근데 인간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 결국 발버둥 치다 더 크게 당하는 거지. 그리고 예비시댁이었던 그 집과 그곳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던 명품들은 모조리 매각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만큼은 참 다행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는 유족들이 그 돈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본부장님의 지인 가족들 또한 그 몫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허탈감, 그리고 아주 미묘한 안도감 같은 것들. 하지만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고 표현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물론 위약금이 남았고 손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느낀 건 하나였어요. 그런 인간이랑 가정을 꾸려서 불행해질 바에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를 건넬 때도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야, 그래도 식전에 알게 된 게 어디냐. 넌 진짜 살아난 거야. 미안해, 주연아. 난 진짜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아니, 나 진짜 너 엄선해서 소개시켜줬던 건데. 아니야, 나도 알지. 그때 내가 엄청 고마워했었잖아. 너도 속았던 건데 뭐. 이번에 진짜 인생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아.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엄청 머쓱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다 부럽다고 하고 남자 잘 만났다고 그렇게 추켜 세워줬었는데, 그리고 저도요, 그걸로 꽤 우쭐했었거든요. 참 더덥다 싶었습니다. 공부 빼고 뭐든지 척척 잘하던 제가 남자 보는 눈은 더럽게 없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권선징악, 동화에서 보면 악당들이 죗값을 받고 주인공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결말을 보고 해피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요.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다들 자신이라는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가끔 무너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마지막엔 웃으면서 행복하자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